네. 자, 시장이 다시 그래도 회복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역시 내릴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건가 싶은 생각 들게 합니다. 자,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뭘 봐야 할까 싶은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 특이점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반도체여서요. 저희 이 종목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아요. 이사님 지금 한미 반도체가 오늘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유를 보이는 것을 하나비전의 루머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계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좋게 평가했다라는 얘기 또한 있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럼 이제부터 관심 종목으로 조금 더 열렬히 볼 수 있어요? 아, 어떡하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이 바뀌진 않아가지고 아마 앵커님이 제가 어떤 얘기할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20만 원 부분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사라졌다라면은 그거 외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좋은 거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좋아지느냐 이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한미 반도체가 2024년도에 19만 6,200원 그러니까 20만 원 육박했었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TC본드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나 한미 반도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돼 가지고는 과거 201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HBM 관련돼 가지고는 절대적인 왕자가 누굽니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시선을 돌려봤을 때 그러면 삼성 쪽으로 가느냐? 삼성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AMD라든지 그리고 LG로 비롯된 브로드컴 이쪽으로 잡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잡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는 잘해요. 잘하는데 여기서 좀 더 가기 위한 어떤 또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잘하는 거죠. 여기서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저도 한미 반도체가 뜨길래 어디 뭐 다른 또 추가 납품처를 잡았나? 아니면 대량객이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없고 또 이제 하나비전에 이제 루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게 또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표현 쓰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주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있던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다 반영이 되느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냐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반영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HBM 쪽으로 좀 좁혀지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드려보고 싶었던 게 아까 전에 프로그램 순 매수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움직였고 근데 사실 한미반도체는 외국계랑 외국인이 오전에 들어왔다가 지금 오후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포함이 돼서 아직은 한미반도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HBM 키워드 중심으로 봐도 기회를 주는 시장인지요? 일단은 그 후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HBM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미 반도체보다는 이스페타시스를 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HBM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작년에 좋았던 퍼포먼스가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정점에 있었던 이유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정점에 있는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선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좋아질 만한 어떤 퍼포먼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한미 반도체와 달리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중국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에서 MLB 같은 경우도 반사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는 또 다른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현상이라는 것들은 전고점까지 가는 그 속도를 누가 보다도 한미 반도체보다는 이스페타시가 좀 더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그 추가적인 모멘텀은 MLB 관련돼 가지고 어떤 중국 제재에 대한 반사익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봐야 되죠. 대형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가 제가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고 뭐 주변에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2년 보고 가져갈 수 있다면은 지금도 5만 원 이하에서 6만 원 이하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지 관전 포인트가 이게 지수 대형주 장세를 언제 넘어가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야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일 때 반도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2023년도 12월 달부터 2024년도 4월 달까지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목 장세였죠. 그리고 대장이 누구였죠? 하이닉스였잖아요. 하이닉스가 물론 시장을 안 이끈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안 간 것은 아니지만은 누가 대장이 되냐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상승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돼야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소부장 쪽으로 일단은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삼전 없이 3,000선까지는 올라오려는 시도가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움직여준다면 유동성 파티를 정말 즐길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그때가 오면 그때 보자. 왜냐면 미스터 마켓이 삼성전자를 찜했을 때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마 들어가신 분이 계실까 싶기는 하지만요. 한미반도체 기술적 분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꼬리를 달고 거래량을 실긴 했지만 오늘 의미 두지 않는다 정도로 그럼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2024년도 6월 달에 주가가 꺾였었고 그러면서 간간히 중간에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2024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올해 1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241선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안착시키지 못하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달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241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이상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고가권이 99,100원이긴 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리했고요. 이어서 진짜 우리 이거 봐야죠. 카카오 보겠습니다. 네카오 52주 신고가, 국민주 부활 카카오. 네. 제가 오전에 그 네카오가 지금 비싼 거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오늘 출연해주신 패널분께서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싼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삽니다. 비싸도 삽니다. 비싸고 말고 지금 판단 내릴 때가 아니다. 저는 그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비싸다는 판단을 소위 말하는 퍼라든지 PBR이든지 PSR 이런 걸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구간이 있고 안 맞는 구간이 있거든요. 과거에 한번 네이버 생각해 보자고요. 네이버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퍼가 100이 갔을 때 2021년도에 주가가 안 갔나요?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투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 연초에는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거금을 주면서 장투라고 기회를 주게 된다면은 저는 해요. 무조건 합니다. 어디에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고 싶고요. 인터넷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일단 자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를 한번 보자고요. 2020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대면이라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결국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결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모바일 쇼핑 그리고 모바일 어떤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또 나온 거죠. 그때는 비대면이었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I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이제 AI 센터장 하신 분이 수석으로 갔기 때문에 수혜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정권 수혜주, 정권 피해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는 정권 수혜주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 정부에서 또 어떤 걸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소버린 AI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추진하면은 월드 베스트 LLM이라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사업자 선정을 하거든요. 5개 기업을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후보군으로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네이버, LG, 삼성, KT, SK, 코난테크놀로지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NC하고 또 2군데가 더 있거든요. 이 5개의 기업에 네이버가 포함이 안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혜주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AI하고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이걸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거기다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이게 결제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를 사야 되나 카카오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뭐 앞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2020년도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 다시 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도 블로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친진보 성향의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주가가 많이 좀 강했다 보니까 다시 그 비슷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혜가 될 거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살까 카카오 살까 짬뽕이냐 짜장이냐 엄마냐 아빠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 고민도 제가 좀 해결을 시켜드릴게요. 뭐냐면 ETF 상품이 있는데 타이거 인터넷 탑 10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근데 비중이 25%, 27%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고민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짬짬한 개념으로 요거 이제 타이거 인터넷 탑 10 요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타이거 인터넷 탑 10. 지금 뭐 정보를 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기 때문이겠죠. 네카오가 동시에 충분히 두 종목을 양손잡이 전략을 활용해서 뭐 같이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괜찮다 의견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도 받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본부장님, 카카오 불 뿜죠. 근데 지금 워낙 고점 대비 내려온 게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매물출에 대한 그런 우려감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거래량과 재료 자체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해도 괜찮은 곳 맞을까요? 네, 저는 지금 카카오 괜찮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단기간에 올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AI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 지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소형 AI 관련주들 역시나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네이버 다음 타자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앞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도 덜어냈다는 점이 좀 더 주가를 강하게 탄력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사실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에서는 거의 쌍끌으시게 그러니까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매도세가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차익실현 물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 좀 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라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주가 탄력성을 좀 더 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장 좀 아쉬운 점은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쉽게도 6만 1,000원대를 찍고 좀 다소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은 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응집한다면은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만큼 이 전고점 부근 6만 1,000원대만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상방에 대한 돌파력을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무게도 주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고민할 때라기보다는 사실상 언제가 좋은 기회가 될까 지금 대기 매수도 강력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때 추세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카카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한중관계 개선 수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중관계 얘기 나올 때 대표주로서 움직이는 것이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어느덧 차트 추세도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무비자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늘 수혜받는 쪽 제주도 얘기 나오고 요거 무조건 우리 대표 대장 종목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종목이잖아요. 지금도 이 내러티브로 쭉 갈까요? 실적 뒷받침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대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대안도 있다. 대안도 있다? 파라다이스. 아, 그러니까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계속해서 예. 강한 이유가 방금 제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중국인 전용이라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제 기억으로는 5월 20일인가요? 5월 22일인가? 그때도 한번 요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승이 나왔었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틀리고 주가가 더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중꺾마 같은 그런 흐름을 때 롯데관광개발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1분기 때 좋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1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130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성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카지노 부문 순매출이 846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월달, 5월달 합산 순매출이 740억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1분기 카지노 매출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99%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실적만 보게 되면 이제 더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사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분에서 물론 뭐 18,000원, 뭐 17,000원, 19,000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분에서 잡는 게 과연 투자 입장에서 괜찮을까라는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꺾마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갔던 종목이 또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원전 얘기가 좀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최근 6만 1,000원대 부분에서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뭐 가준다라면 따라 잡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은 좋지만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대안은 있잖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줄 요약해 주셨어요. 사실 5월 달에 그 실적 전망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네네. 그 위에요.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거리를 두고 오히려 대안 쪽, 파라다이스 쪽을 얘기해 주셨네요. 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넓게 보면 그 다음 전고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은 또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대응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롯데 관광개발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한한류 해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여행 산업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 이런 기대감을 좀 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현실화 되게 된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좀 주가가 좀 다소간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보유자분들 한해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매수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가격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차라리 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한번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더 빠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지금도 이제 추세 매매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5일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11선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호 5일선, 조금 여유 있게는 11선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여전히 보유자 플레이로 보고 계시고, 자, 이 종목 말고 이 섹터 말고 다른 쪽에도 기회가 있으니 신규일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그곳이 어딘지 계속해서 저희는 또 찾아 헤매 봐야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쪽 가볼게요. 자,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원전 해체 쪽 있잖아요. 강해요. 우진 보이고요. 우진 엔텍 상한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데? 너무 강한데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지금 양전을 합니다. 이것도 강한데요, 그러면? 그죠. 다 강하죠. 다 강한데 지금의 어떤 원전 관련 종목의 특징은 그동안 조용했던 종목들이 이제 강하다라는 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원전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그러니까 SMR 쪽에 특화돼서 이제 수혜가 되는 것들, 아니면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또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그리고 뭐 SMR용 단조 부품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강했던 태용, 그러니까 제한된 종목들만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한수원이 오클러와 이제 MOU를 맺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이제 그 시점에서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을 해가지고 한신기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뭐 우리기술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한전 KPS까지 움직인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양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그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다는 게 좀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르는데 요즘 시장에서 종목들 특징이 이렇잖아요. 중꺾마 같이 그냥 기회 안 주고 계속 그냥 우상향하는. 양봉.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2,250원대에서 뭐 4,500원대면 거의 더블 정도, 더블이 아니군요. 한 67%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롯데관광개발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걔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기술 정도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긍정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이든 해체든 상관없이 묻어있으면 강한 거다 생각하고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로 그러면 보는 전략은 괜찮은 의미일까요? 네,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 원전 해체 쪽도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클럽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SMR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유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보니까 또 건설학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SMR 쪽으로 계속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형 원자로용, 제스템, 국산화, 참여 이런 뉴스가 있는 우리기술이 아마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기술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SMR 쪽으로 이제 부품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계속 SMR 관련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빠르게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정 이사님의 이야기. 자. 그런데 원전주가 이렇게 다치고 가니까 이럴 때가 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기술 그리고 최근 거래일 동안 꽤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요즘 오른 종목이 많아서 질문이 좀 비슷한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원전주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긍정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기대감들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들 그리고 이 기술력 인정받으면서 앞으로의 어떤 좀 모멘텀이 새롭게 생길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원전주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BHI라든지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빨간불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종목별로 좀 성격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원전주를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보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시다 하신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BHI라든지 좀 정배열로 그려 나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우리 기술의 경우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변동성도 좀 보여주고 했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종목들의 경우 좀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전체로서는 좋게 보지만은 종목별로 지금 주가에 대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종목별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원전주 그룹 액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열인 종목이죠. 한전기술도 결국 또 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양전 아까 말씀드렸고 한전 KPS까지 지금 일제히 좀 상방이 열려 있네요. 자, 이럴 때 아무 종목을 본다라기보다는 수급 탄탄탄 쪽 위주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현재 구간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봅니다. 오늘 강해요. CJ 쪽 볼 텐데요. 특히 CJ의 상장된 회사보다는 비상장 자회사의 네. 그 톡톡한 효과 덕분인지 CJ가 추세가 괜찮아요. 네네. 그리고 원래 지주가 껴있으면 잘 갔었던 네, 그렇죠. 시장의 히스토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CJ에 주목해야 할 더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주사 그 이슈를 볼 수밖에 없고 뭐 그거 외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제 네네. 자회사 쪼개기 상장 금지 이런 내용들이 예. 있잖아요. 요기에 딱 맞는 기업이 저는 CJ라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장해 있는 이제 자회사들, 네. CJ, CJ제당, 대한통운 대한통운.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CJ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비상장 쪽으로 맞아요. 올리브영이라든지 그 웰푸드는 이쪽으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J는 이제 올리브영을 너무나 상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법 개정안 내용에 쪼개기 상장 금지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돈 되는 회사를 말 그대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분할이 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는 평가가 좀 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나 못하게 된다라면 올리브영을 직접 지배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이 지주회사인 CJ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CJ의 주가가 가려면은 투자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을 상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다이소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입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고객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개발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명동 올리브영이 수혜가 되겠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지주사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거기서 좀 저는 좀 추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일 때 쪼개기 상장에 CJ처럼 쪼개기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배당 성향이 35%가 넘어가는 지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배당 성향에 맞는 기업들 찾아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또 이제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배당 성향 좀 매력적인 네네. 지주 쪽은 리스트업해서 계속 볼 의향이 있다. 네, 그죠. 우리가 어저께 방송 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배당성을 높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면은 배당을 좀 높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대주주가 아시다시피 정의선 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되게 된다라면 배당성을 높였을 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잘 띄진 않지만은 최근에 또 주가 많이 오른 기업이 있는데 한국셀석유 같은 것들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는 DPS 기준으로 배당금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DPS가 3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이전에 한 3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주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당성을 높이게 된다라면은 또 거기는 최대 대주주 비율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또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숨겨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리스트 찾으시면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 CJ도 그런 관점 하에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볼까요? 자, 올리브영의 톡톡한 이 효자의 종목 덕분, 효자의 기업 덕분인지 CJ가 사실 신고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지금 차트 보니까 2015년이 고점이었고 30만 9천 원을 갔던 저력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깨어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주시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주도 많잖아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이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들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회사도 잘 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비상장 자회사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뚜레쥬르라든지 이제 CJ 푸드빌이죠. 이런 기업들이 또 역할을 잘 해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하면서 좀 주가도 좀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오늘장 좀 장 초반에 좀 강세였지만은 약간의 좀 주가가 밀린 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21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좀 끌고 갈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CJ가 그동안의 주가가 올라왔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다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다 조정이 나오고 이런 흐름 보였지만은 그때마다 21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자 이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세가 이어진다면은 이런 계단식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이 CJ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사실 단기적인 대응은 좀 어렵겠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때 21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21선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 확인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주사들도 같이 그 흐름을 이어가는지도 챙겨볼 부분이겠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